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해 발표할 사회구조 9팀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조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해 이름 정도만 들어보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는 방법이나 하는 일 등의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어 저희 조가 발표하는 내용이 발표를 듣는 학우분들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해 몰랐던 정보,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 발표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개념에 대해 발표한 후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수련 전 준비 과정부터 되고 난 후에 하는 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관련된 협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정신건강사회복지의 국가자격증, 법, 장점, 그리고 미래전망 이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1997년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정신건강사회복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정신건강사회복지는 국민 정신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학적 사회적 면에서 협력하여 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건강사회복지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복지적 개입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사회복지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무엇일까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회복지사를 의미합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개념은 뒤에서 설명할 자격증 부분과 내용이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자격증 파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련 준비 과정부터 하는 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희 조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을 수련 준비 과정부터 수련 과정, 그리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고 난 후에 하는 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수련 준비 과정입니다. 수련 준비 과정에는 총 3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 과정입니다. 지원자가 지역사회시설이나 병원에 지원한 후 그 기관에서 서류를 보고 지원자의 봉사활동 내역과 실습 여부, 전공 성적 등을 살펴보고 1차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서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는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실천기술론 등과 같은 이론과 사례 분석 등이 시험에 나온다고 합니다. 서류 과정과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수련기관을 들어가기 위한 면접에서 실제로 면접관님이 했던 질문으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본인의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기본적인 질문도 하였고, 만약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된 후에 방어적인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와 라포를 형성할 것인지 등의 전문적인 질문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과정을 모두 통과하게 되면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련기관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시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시설로 수련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배우기는 힘든 지역사회 재활을 깊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과 달리 지역사회시설은 한 당사자의 인생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련을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처럼 다른 영역 전문가분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지역사회 시설보다는 좀 더 병리적인 부분을 현장감 있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류과정, 필기시험, 면접을 모두 합격하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마친 후에는 비로소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다양하고 많지만 저희 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 일은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정신질환 등을 조사하여 클라이언트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이언트의 가족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제도를 조사하고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려 클라이언트와 가족분들이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나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내고 그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거나 클라이언트의 사회 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등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관련된 협회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협회로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듯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도 관련된 협회가 존재합니다. 바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 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건강사회복지의 발전,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 회원의 권익 신장 및 친목 도모, 정신건강 실천 현장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개발, 교육, 수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입니다. 이 협회에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와 관련된 뉴스나 기사, 관련 사이트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의 국가자격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와 함께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이 기사를 보시면 2018년 11월 말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방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고 이로부터 약 2년 후인 올해부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급은 사회복지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앞서 발표한 것처럼 수련기관에서 3년 동안 수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1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 외에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소지하고 경력을 5년 쌓으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급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수련기관에서 1년 동안 약 1000시간 동안 수련을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올해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바뀌면서 급여도 전보다 더 높아졌고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나 전문성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법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관련된 법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짧게 줄여서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의 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의 기본 이념으로는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등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기본 이념 외에도 정신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장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충분한 신뢰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격증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발표한 내용처럼
올해부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바뀌게 되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은 전보다 신뢰도가 높아지기도 했고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전문성 또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신건강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WHO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미래 전망은 밝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장점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모든 분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로봇으로 대체될 직업들이 많지만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고 클라이언트와 면대면으로 만나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대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급여를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급여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많은 편에 속하였고 올해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바뀌게 되면서 급여도 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급여를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장점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는 점도 있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수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보다 적기 때문에 비교적 재취업이 쉬워 경력 단절이 별로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보이시는 표와 같이 매년마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직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 블루, 실업, 갑작스러운 일상생활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특정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모든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앞으로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미래 전망은 밝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 12분 동안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해 보았습니다. 저희도 발표를 들은 학우분들이 이번 발표가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던 발표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지만 그에 비해 정신재활 사업은 별로 발전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발표를 듣고 난 후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 제도, 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 제도나 사업 등이 많이 발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